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파상의 단편소설 어떤 시골에서 생긴 일과 미망인 두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생긴 일. 모파상. 어느 온천 도시 가까운 언덕기슭에 초가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이 초가의 농부들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 기름진 땅을 땀을 흘리며 가꾸고 있었다. 양쪽 집에는 각각 아이들이 4명씩 있었다. 이웃한 두 개의 문 앞에서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시끄럽게 떼지어 놀고 있었다. 어느 쪽 집이나 제일 큰 아이가 6살, 막내 아이가 15개월쯤 되었다. 양쪽 집 모두 결혼이나 그 뒤의 출산이 거의 같은 시기에 행해졌기 때문이다. 두 어머니는 시끄럽게 떼지어 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거의 가려낼 수 없었다. 아버지들 역시 어느 쪽이 자기 아이인지를 전혀 몰랐다. 8개의 이름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춤추며 끊임없이 뒤죽박죽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될 때 아버지들은 번번이 본인을 마치기 전에 새 아이의 이름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두 집 중에 로폴로의 온천장 쪽에서부터 첫 번째 집에는 튀바슈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여자아이가 3, 남자아이가 1 있었다. 또 하나의 초가에는 발랭 부부가 사는데 이쪽은 여자아이가 1, 남자아이가 3이었다. 그들은 모두 수프와 감자와 신선한 공기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침 7시와 정오와 저녁 6시가 되면 두 부인은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아이들을 불러들인다. 마치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를 불러 모으는 것과 똑같았다. 아이들은 나이 차례대로 50년이나 사용하여 낡고 손때가 묻은 나무 식탁 앞에 앉는다. 막내 아이가 식탁에 앉으면 입이 식탁 위로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이다. 그들 앞에는 온도가 높은 접시가 놓여 있고 그 속에는 감자와 양배추를 반 차린 것, 그리고 양파를 삶아 넣은 수프에 빵을 적신 것이 담뿍 들어있다. 한 줄로 늘어선 아이들은 그것을 잔뜩 배에 집어넣는다. 막내 아이는 어머니가 먹여준다. 일요일에는 이 잡탕에 고기가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는 훌륭한 요리인 것이다. 이날은 아버지도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한다. 이런 것을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8월 어느 날 오후의 일이었다. 갑자기 한 대의 경쾌한 마차가 두 초가 앞에 멈추어 섰다. 말고삐를 쥐고 있던 젊은 부인이 옆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 저것 봐요, 앙리.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흙탕물 속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귀엽지 않아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감탄은 그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이었으며 거의 비난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익숙해져 있었다. 젊은 부인은 계속했다. 어떻게든지 키스해주고 싶어요. 아, 저도 꼭 하나 갖고 싶어요. 봐요, 저 꼬마애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아이들 쪽으로 달려가 두 사내 아이 중 하나를 붙들었다. 그 아이는 티바슈 부부의 아이였다. 그녀는 그 아이를 팔에 끌어안자마자 더러운 뺨과 흙투성이인 곱슬머리의 금발, 그리고 끈질기게 버둥거리며 몸부림치는 작은 손등에 정신없이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고는 빠른 걸음으로 마차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주에도 찾아와서 자기도 그들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팔에 아이를 안고는 과자를 먹이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모두 봉봉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처럼 함께 어울려 놀았다. 그동안 그녀의 남편은 화려한 마차 안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에 또 찾아왔다. 이제 아이들이 부모와도 가까이 사귀게 되자 주머니에 맛있는 과자나 잔돈을 잔뜩 넣어가지고 날마다 나타나게 되었다. 그녀는 앙리 디비에르 부인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와 함께 찾아온 남편은 그녀와 같이 마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주 사이좋게 지내던 아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농부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농사꾼 부부는 마침 집에서 스프를 만들기 위해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서 일어나 의자를 권하고는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젊은 여인은 띄엄띄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말하자면 되게 작은 아이를 혹시 데려갈 수 있을까 해서. 시골뜨기 농사꾼 부부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어안이 벙벙하여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한숨을 돌린 다음에 말을 계속했다. 저희들은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과 저와 단둘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아이를 맡아 기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티바슈 부인은 겨우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물었다. 샤를로를 데리고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자 뒤비에르 씨가 나서며 말했다. 제 아내의 말이 서툴렀습니다. 우리들은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당신들이 만나러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아이가 훌륭한 어른이 되면 우리들의 유산 상속인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들에게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도 유산은 그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아이가 양육한 우리 기대를 배반하는 결과가 온다 해도 성년이 되면 총액 2만 프랑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돈은 지금 당장 아이의 명의로 공증인에게 맡겨두겠습니다. 또 당신들 부모의 일도 생각해서 당신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달에 100프랑의 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농부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벌떡 일어섰다. 당신네들은 샤를로를 팔라고 하는 거지요?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못하겠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튀바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튀바슈 부인의 말에는 전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디비에르 부인은 어쩔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남편 쪽을 돌아보고 울부짖으면서 언제든지 소원을 반드시 이루고야만 귀염둥이 아이 같은 목소리로 되뇌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싫대요. 네, 앙리, 싫다고 해요.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노력해 보았다. 하지만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농부의 아내는 화를 내며 상대의 말을 가로막았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잘 들었어요. 이쪽도 잘 생각해서 한 말이랍니다. 자, 돌아가 주세요. 이제 당신네들의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빼앗아 가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나오자 디비에르 부인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작은 사내 아이가 둘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도 참으려고 하지 않는 제멋대로이고 버릇없는 여자의 외고집으로 물었다. 한데 또 한 아이도 당신들의 아이가 아닌가요? 튀바슈는 대답했다. 아니요, 그 아이는 발랭시댁 아이예요. 가서 말해보구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안에서는 아직도 튀바슈 부인의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랭 부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접시를 놓고 칼끝으로 버터를 조금 잘라서 신통찮은 빵 조각에 발라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듀비에르 씨는 그들 부부에게 다시 똑같은 제안을 꺼냈는데 이번에는 튀바슈 부부에게보다 더 굳은 뜻을 가지고 말씨에 주의하면서 행동을 했다. 마찬가지로 농사꾼인 발랭 부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거절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 달에 100프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자 얼굴을 마주보고 귓속말을 하며 동요하는 빛을 띄었다. 그들은 계속 망설이다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발랭 부인이 물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점잔을 빼는 말투로 대답했다. 끝까지 거절할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 그러자 거절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몸이 오싹해질 것 같던 디비에르 부인은 아이의 장래나 아이의 행복, 그리고 발랭 부부에게 주게 될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물었다. 그 1200프랑이라는 연금은 공증인 앞에서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디비에르 씨는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부인은 생각한 후에 말했다.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매달 100프랑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 아이는 몇 년 지나면 일할 수 있게 될 거니까 120프랑은 주셔야겠어요. 디비에르 부인은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싶고 애가 달아 곧 승낙했다. 그리고 아이를 지금이라도 데려가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이 서류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100프랑의 선신까지 썼다. 곧 동장과 이웃 남자 한 사람이 불려왔는데 그 사람은 기꺼이 증인이 되었다. 디비에르 부인은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이 되어 가게에서 갖고 싶어 견딜 수 없던 물건을 가져가듯이 울어대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티바슈 부인은 문간에서 말없이 굳은 얼굴 표정으로 발링씨 부부의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거절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 같다. 장 발랭 아이의 소문은 그 뒤 잠잠해졌다. 발랭 씨는 매달 공증인에게 120프랑을 받으러 갔다. 그리고 이후 티바슈 부부와 사이가 나빠져 버렸다. 그 까닭은 티바슈 부인이 발랭 부부의 일을 사람의 짓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이웃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팔다니 개나 짐승이 하는 짓이라는 등 근성이 썩어버렸다는 말을 입이 닳도록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때로는 보란듯이 샤룰르를 팔에 안고 아이에게 이야기의 뜻을 알아듣게 하려는 듯이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보렴 우리 아가, 나는 너를 팔아넘기는 일은 하지 않았단다. 아이를 팔지는 않는단 말이다. 돈은 없지만 아이를 파는 짓만은 하지 않아.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또 몇 년이 지났으나 날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 날마다 문 앞에서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욕짓거리와 야유를 해대곤 했다. 마침내 티바슈 부인은 단지 샤를로를 팔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이곳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티바슈 부인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그건 확실히 맞는 말이야. 그것을 거절했으니 역시 훌륭한 부모가 되었던 거지. 모두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18살이 된 샤를로도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친구들보다 행복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다. 발랭 부부는 연금 덕택으로 살림살이가 편하게 되었다. 그들의 장남은 군대에 가고 또 차남은 죽었다. 변함없이 가난했던 티바슈 부부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원인도 아마 이런 데 있었던 것 같다. 샤를로만이 나이 많은 아버지와 힘겹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21살이 되었을 때인 어느 날 아침 반짝반짝 윤이 나는 마차 한 대가 두 채의 초가 앞에 멈추어 섰다. 금 시계줄을 가슴에 단 젊은이가 백발의 노부인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렸다. 노부인은 젊은이에게 말했다. 여기란다. 두 번째 집이야. 그는 마치 자기 집에라도 들어가듯이 발랭 부부의 초가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빨고 있었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는 난로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들었다. 젊은이는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들은 겁먹은 듯이 몸을 일으켰다. 농사꾼 여자는 깜짝 놀라서 비누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너냐? 정말로 너냐? 그는 어머니를 양팔로 끌어안고 수없이 입맞춤을 하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늙은 아버지는 몸을 떨면서도 한 번도 침착함을 잃은 적이 없었던 여느 때와 마찬가지의 말투로 말했다. 장, 너 돌아왔느냐? 마치 한 달 전에 만난 것 같은 말투였다.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부모는 곧 아들을 자랑시키기 위해 온 동네를 한 바퀴 돌려고 했다. 그들은 장을 데리고 동장이 있는 곳과 목사가 있는 곳,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샤를로는 자기 집 앞에 서서 장이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샤를로는 늙은 부모에게 말했다. 발랭 집안의 아들을 데리고 갈 때 멍청이 보고만 있었다니. 부모님은 여간 얼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색하며 화를 내고는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아들을 팔아넘기는 짓은 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계속했다. 팔려가서 저렇게 된다면 별로 불행하지 않잖아요. 그러자 튀바슈 영감은 분노 띤 목소리로 분명히 말했다. 너를 여기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따지려는 것은 아니겠지? 젊은이는 난폭한 말투로 대답했다. 천만에요. 따지고 싶어요. 당신네들은 어쩔 수 없는 바보예요. 당신네들과 같은 부모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집을 나갈 수밖에 없군요. 선량한 어머니는 접시 위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다. 수프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도 흑흑 흐느껴 울며 반은 엎지르고 있었다. 그러고는 울면서 말했다.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편을 당하다니. 그러자 아들은 거친 목소리로 대꾸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어요. 아까 그놈의 꼴을 보았을 때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붙잡아 두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는 일어섰다. 그러니 나는 여기에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부모님께 잔소리를 늘어놓고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좋아요. 나는 평생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두 노인은 풀이 죽고 눈물이 흘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정말 그 일을 생각하면 조금도 가만히 있을 수 없군. 난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는 쪽이 낫단 말이에요. 그는 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발랭 부부가 돌아온 아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축하의 말소리였다. 샤를로는 발을 굴렀다.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말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안녕.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미망인. 그것은 사냥 시즌 무렵의 방빌저택에서의 일이었다. 그의 가을은 비가 많고 축축했다. 빨갛게 물든 낙엽은 발밑에서 바삭바삭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큰 비를 맞아 수레바퀴 자국 속에서 썩고 있었다. 거의 낙엽이 진 숲은 목욕탕 속처럼 축축했다. 그 속에 들어가 비를 맞고 있는 큰 나무 밑을 지나면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빗물이나 젖은 풀, 혹은 축축해진 지면에서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와 기미 우리들을 온통 감싸는 것이었다. 이 끊임없는 물기의 공격에 괴로워진 사냥꾼들과 꼬리가 처지고 털이 한빡 젖은 서글퍼 보이는 개들, 물기가 스며들어 휘 감긴 옷을 몸에 걸친 젊은 여자들은 매일 밤마다 몸과 마음이 솜처럼 지쳐서 저택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홀에 모인 사람들은
흥미없는 듯이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바람은 바깥 창문에 시끄럽게 부딪히고 낡은 풍력개를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에 잘 나오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못했다. 다만 사냥꾼들은 청소기에 관한 사건이나 토끼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여자들은 여러모로 머리를 짜보았으나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멋진 이야깃거리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심심풀이도 이제 안 되겠다고 단념하려고 할 무렵 미혼의 나이 많은 할머니의 손을 쥐고 놀고 있던 한 젊은 아가씨가 그 할머니의 작은 반지가 금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태까지 자주 보아왔는데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본 것처럼 여겨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조용히 돌리며 물었다. 할머니, 이 반지는 뭐예요? 어린애 머리카락 같은데? 미혼의 할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슬픈 일이어서 이야기할 마음이 나지 않아요. 내 일생의 불행은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 무렵 나는 아주 젊었었는데 아주 슬픈 추억이 언제까지나 남아있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 사람들은 곧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해달라고 조르자 겨우 할머니는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은 내가 자주 생재즈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시죠? 물론 지금은 대가 끊어져 버린 집안이지만요. 저는 그 집안 최후의 세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 가문의 마지막 남자의 머리카락입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자살한 것은 13살 때였어요. 이런 투로 이야기하면 정말 기묘하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색다른 일족이었습니다. 미치광이라 해도 좋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어딘지 절로 호감이 가는 미치광이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미치광이가 됐다고나 할까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격한 정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을 크게 흔들어 움직일 정도의 정열이었으며 그것에 충동을 받아 그들은 앞뒤 생각 없는 행동, 미친 듯한 헌신, 끝내는 범죄까지 치달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신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정열도 그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교계에 출입하는 바람둥이 남자들과 같은 성질은 아닐 것입니다. 생태지의 누구 같은 사랑 미치광이라는 것이 집안끼리 말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았을 뿐인데도 이내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곱슬머리로 수염도 곱슬거렸고 이마는 좁았습니다. 그 눈으로 말하면 어처구니 없이 커서 가만히 바라다보고 있으면 까닭도 없이 몸이 떨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추억을 더듬어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이의 할아버지는 풍류남아로서 꽤 이름을 날렸으며 결투를 하거나 여자들을 낚아채거나 했는데 65살이 되어서도 자기의 소작인 딸에게 흠뻑 빠져버렸어요. 나는 그 아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금발 얼굴에 창백하고 얌전했습니다. 말하는 태도는 차분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지요. 눈초리는 아주 상냥해서 마치 성모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주님은 그녀를 데려다 보살펴 주기로 했지만 마침내 그녀에게 홀딱 반해서 그녀 없이는 한순간도 지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저택에 살고 있는 딸이나 며느리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 집안에서는 가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정열에 관한 한 그녀들은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들 앞에서 성격에 불일치라든지 헤어진 연인이 어떻다는 따위, 더구나 배반당한 뒤에 복수에 대해 이야기해도 두 사람 모두 슬픈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남자분은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언제나 사랑의 비극에는 동정을 품고 있어서 그것이 죄악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결코 화를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사냥에 초대된 드그라렐이라는 청년이 그 젊은 소작인의 딸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드생티즈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침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계집에서 많은 사냥개에게 둘러싸여 목을 매단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역시 파리의 호텔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1841년에 파리를 여행했을 때 오페라 극장의 가수에게 속은 뒤 자살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12살 된 사내 아이와 나의 이모가 되는 아내를 뒤에 남겼습니다. 미망이는 아들을 데리고 베르티용에 있는 우리 영지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저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17살이었습니다. 생태즈 도련님이 얼마나 조숙한 아이였는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능력, 일족의 모든 뜨거운 기질이 이 최후의 자손에게 집약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택에서 숲까지 계속되는 느릅나무 가로수길을 몇 번이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의 창문에서 그 감상적인 소년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돌리고 고개를 숙이듯이 하며 걷고 있었는데 때때로 멈추어서서 눈을 들어 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일들을 보거나 이해하거나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달이 뜨는 밤 같은 때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이런투로 내게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님, 꿈을 보러 가요. 그러면 나는 함께 뜰로 나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숲의 빈터에 멈추어 섰습니다. 거기에는 흰 송과 같은 안개가 둘러싸여 있어 그것을 통하여 달빛이 숲의 빈터에 색다른 풍경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 손을 꽉 쥐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걸 봐요, 저것을. 하지만 누님은 내 기분을 알지 못할 거예요.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 기분을 알아주신다면 우리들은 행복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 그 소년에게 그런 줄도 모르고 키스해 주었습니다. 또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우리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님, 연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반은 농담으로 그의 집안을 둘러싸고 전해오는 이야기나 선조들의 정열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과 사실 무근인 것이 섞여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선조들의 그런 판단이
그 남자들의 목숨을 모두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들은 먼저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집안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도련님은 감미로운 혹은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아주 흥분해 버렸습니다.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되풀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분들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을 걸며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겁에 질린 그러나 깊은 애정을 담은 호수였는데 우스꽝스러워서 나는 마구 웃어댔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되면 나는 그가 꺾어주는 꽃을 받았고 밤이면 침실에 들기 전에 내 손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빴습니다. 몹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오며 일생을 통해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약혼한 미망인으로서 그의 미망인으로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 무렵 나는 그 어린애다운 애정을 재미있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조장하기조차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통 남자 어른을 대하는 것처럼 그를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냥하면서도 불성실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정신없이 열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놀이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의 어머니나 나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유쾌한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12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그런 꼬마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나는 그가 좋아할 만큼 키스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 어머니도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내게 답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같이 열렬한 편지였는데 지금도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구실을 다하는 남자라고 생각하여 우리의 사랑은 비밀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가 생태지가의 남자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미친 듯이 격하게 드레시사락에 입을 맞추면서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속이면, 만약 다른 남자 때문에 나를 버리면 알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몸서리칠 만큼 심각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러자 나는 말도 못하고 멍청이 서 있는데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내 키가 컸기 때문에 발끝으로 일어서듯이 하여 귓가에 입을 대고는 쉔비에브 하며 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상냥하고 곱고 애정이 담겨 있었으므로 나는 발끝까지 떨렸습니다.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돌아가, 어서 돌아가. 그는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면의 계단을 오르려 할 때 그는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셨지요? 저를 버리면 자살해 버릴 거예요. 이번만은 분명히 자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의 일인데 그는 그것을 따졌으므로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는 놀이를 하기에는 너무 커. 그렇다고 진실한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 나는 너를 기다리겠어. 저는 그것으로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는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여름에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약혼을 한 후였습니다. 그는 곧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이나 깊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9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문 밑에 작은 종이가 들이밀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집어들어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당신은 제게 죽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당신 이외의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은 싫으니 뜰까지 나와주세요. 작년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장소입니다. 위쪽을 보아주십시오. 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달렸기 때문에 그 장소에 닿았을 때는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기숙학교의 작은 제모가 흙탕물에 범벅이 되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새껏 비가 내린 것입니다. 나는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그늘에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람이, 그것도 심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먼저 큰 소리로 외치고 아마 그만 정신을 잃고 그곳에 쓰러졌고 그 뒤 집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운 꿈을 꾸며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공트랑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그를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긴 금발머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혼의 할머니는 슬픔에 잠긴 몸짓으로 떨리는 한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코를 풀고 눈물을 닦고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약혼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뒤로 줄곧 나는 13살로 죽은 그 아이의 미망인으로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낸 할머니는 머리를 가슴에 묻고는 오랫동안 추억의 눈물에 젖어 울고 있었다. 곧이어 잠을 자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때 할머니 때문에 마음의 고요가 흐트러진 뚱뚱한 한 사냥꾼이 곁에 있던 남자의 귀에다 소곤거렸다. 그렇게까지 감상적이다니 불행한 일이 아닌가.